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꾸물꾸물 변덕스러운 날엔 기분이 가라앉기 쉽죠. 그런데 이런 날씨가 집중해야 할 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혹시 요즘 내 인생의 날씨가 흐리게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것들을 섬세하게 살펴보기 딱 알맞은 시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최영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년 넘게 살면서 돌을 닦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밖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편으로서는 최악이었거든요. 가부장적인 남자라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으면 들들 볶았고 한 달에 2번씩은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와야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거나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 크게 화를 내거나 욕을 했고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마지못해 같이 살았는데요. 올해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낼 것을 각오하고 말한 거였는데 의외로 순순히 동의하더라고요. 우리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 분할을 합의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2채의 아파트 중에서 한 채는 제가 가지고 남은 한 채는 남편이 갖기로 했죠. 다만 협의이혼 신고는 아파트 명의 이전을 마치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말을 바꿔서 재산 분할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연히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저는 졸지에 바람난 남편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 청구를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으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혼 소송을 해도 재산 분할을 협의한 건 물을 수 없다면서 괜히 소송비 들이면서 이혼 소송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사연자분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셨고 재산 분할 합의도 마치셨는데 협의이혼 절차는 재산 정리를 모두 마친 뒤에 밟기로 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합의한 재산 분할 약정,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먼저 사연자가 남편과 하셨다는 그 재산 분할 약정의 취지를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사자들이 재산 정리를 먼저 하고 나서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을 하셨는데요. 네. 그 약정의 취지가 아마 협의이혼 여부랑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고요.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에 협의이혼 성립 후에 재산 분할에 관한 약정이 불이행되는 것으로 인한 그 어떤 번거로움 같은 걸 피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정이다. 네네. 네, 그렇게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이혼을 하지 않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그 재산 분할 약정은 재판상 이혼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그냥 재판상의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협의 내용대로가 아닌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예전에 재산 분할 합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본인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지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거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분할 약정이 재판상 이혼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재산에서는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합의하는 때는 아파트 각각 하나씩 가지기로 합의했지만 재판에선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연자께서는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자녀를 둘을 두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그 외에도 맞벌이였는지 혹은 혼인 당시에 가져온 특유 재산이 있었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내 기여도가 몇 프로가 되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네,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한쪽 집안에서 받거나 뭐 증여받거나 상속받거나 이런 재산을 의미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그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예금, 보험, 주식, 뭐 자동차, 예상 퇴직금 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봤을 때 그 부부 공동 재산과 거기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고려해 보셔서 재판에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좀 한번 보시고 원래 약정대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유불리를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네네. 근데 특히 사연자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연자와 그 남편이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네. 위자료를 또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으니까 이혼 소송으로 인한 재산적 이익에 그 위자료를 고려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위자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남편의 외도행위가 이미 사연자와 남편이 혼인관계를 종결하기로 협의가 돼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 이후에 있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외도행위에 대한 증거를 좀 확보하지 못하셨거나 하는 그런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받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또 받으시더라도 보통 위자료가 3천만 원을 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재산 분할과 함께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후에 남편이 외도했다면 위자료는 못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그 판례의 태도는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뒤에는 부부 사이에 정조 의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거를 시작했고 그 합의서에 언제 이후에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넣었다면 그 언제 이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봐서 그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예도 있었는데요. 네, 그건 좀 명확하게 네네. 서로 사생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네요. 네, 그래서 사연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어서 사실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연자분이 이미 협의혼을 마쳤는데 아직 재산분할과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럴 때는 재산분할 청구만 별도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네. 이미 협의혼을 마쳤다면 그 재산 분할 약정은 협의혼이라는 어떤 조건의 성취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그 약정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재산 분할을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다면 법원에서는 그 소외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청구를 각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에 대한 약정을 하고 협의혼을 마쳤다면 그냥 그대로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이 남편과 예전에 재산분할 약정을 한 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재판상 이혼을 하신다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시니까 재산분할을 재판으로 구할지 아니면 원래 약정대로 하는 게 나을지 잘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또 외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고 싶으시다면 남편이 외도를 한 시점이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기 전이었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은 문자로 청첩장을 보내고 또 안타까운 부고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문자 부고장을 이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자에는 누구누구께서 오늘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부고장으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가 있는데요. 그 주소를 누르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유출해 간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을 교모하게 파고드는 스미싱, 누구든 언제라도 당할 수 있어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SMS와 피싱을 합친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로 인터넷 주소인 URL 접속을 유도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하고 피해를 주는 수법입니다. URL을 눌렀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보이지 않는 악성 코드가 휴대전화에 심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격 제어로 나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유출해가는가 하면 내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또 다른 가짜 부고 문자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등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 사기는 이미 많이 알려졌고요.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을 파고든 스미싱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서 피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링크는 접속하지 않고 먼저 당사자에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실수로 링크를 누르셨다면 설치된 미확인 앱이나 파일, 악성 코드가 뭔지 점검하시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존 윌리엄스의 Somewhere in My Memor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